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졸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성환입니다. 자, 저희 이제 초졸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저희 차례 목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이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리 영역인데요. 저희 이제 초졸 사회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파트가 바로 지리 영역입니다. 자, 지리 영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지역의 위치와 특징, 그리고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도시의 발달, 주민 생활, 국토와 우리 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이웃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라는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교재에 보시면 또 이제 기출문제로 유형잡기라는 파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교재에 또 예상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예상문제까지 확인을 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영역인데요. 두 번째 영역은 역사 파트입니다. 자, 역사 파트 같은 경우는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까지 굉장히 영역이 넓죠. 자,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움직임,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이렇게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사회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일반사회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그리고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정치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 자, 그리고 사회문화 파트로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인권 존중, 정의로운 사회, 우리나라의 경제, 자,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그래서 일반사회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요, 검정고시에서 바로 기출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꼭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 있는 자, 예상문제까지 푸신다면 합격하실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보실게요. 출제 경향 분석 보시면 일단 자, 지리 영역이 있죠. 지리 영역 같은 경우는요, 25%의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사회 영역입니다. 일반사회 영역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0%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35%의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셨다시피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 일반 사회 영역, 그쵸? 그리고 역사 영역까지 좀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첫 시간, 첫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인데요. 1장이 바로 이제 지리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리의 위치와 특성인데요. 지도로 본 우리 지역입니다. 자, 처음 보시면요, 이제 방위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방위표라는 거는 저희 교재에도 있듯이 자, 사방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방위 표시로 되어 있고요. 이 위쪽이 북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쪽이, 지도의 밑에 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사방이라고 표시를 하죠. 자, 동서남북을 이용하여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도에 사방위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도의 위쪽이 무슨 쪽이죠? 예, 바로 북쪽이 되겠고요. 밑에 쪽은 남쪽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제 동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서쪽이 되죠. 사방위가 없어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위 뜻은요, 동서남북을 이용하여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방위표로 방위 알아보기, 방위가 있는지도 좀 전에 확인했고요. 그리고 방위가 없는 지도, 지도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있는데요. 기호라는 건요, 한눈에 딱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실제 모습보다 간단하게 바꾸어서 그린 그림인데요. 자, 이러한 그림들이 표로 나타나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범계 또는 범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도에 쓰인 기호와 기호의 뜻을 나타내는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과수원 한번 보실까요? 과수원을 한번 보시면 열매, 사과 또는 배의 열매 같죠? 그래서 과수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논입니다. 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겠냐면요. 벼농사, 쌀농사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벼농사나 쌀농사 같은 경우 농사 질 때 물에다 짓죠. 그쵸? 그래서 수전농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벼를 심기 때문에, 모를 심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즉, 자, 논의 표시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밭농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밭농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수원 같은 데 가보면 뭐 사과나무, 배나무에 물이 고여 있어.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예. 자, 밭농사 같은 경우는 물이 배수가 양호한 곳, 즉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밭농사를 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밭농사 표시 같은 경우는요. 밭농사 표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즉 물이 잘 빠져나간다라는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거 논 아이들이 이제 잘 까먹기 때문에 논을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외우면 된다. 윤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 표시. 누가 봐도 학교 표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 우체국, 그리고 공장 표시입니다. 열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범례 또는 범계다라고 뜻하고요. 칭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축척이 있습니다. 축척. 자, 축척이라는 건요,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 거리 있죠. 이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상에 표시한 것, 이게 바로 축척이 되겠습니다. 축척. 자, 축척 읽는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한 칸으로 돼 있죠. 이 한 칸은 몇 센치다? 1cm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 이 지도상의 1cm가 실제는 몇 킬로다? 1km다라는 뜻입니다. 즉, 1km를 줄여서 지도상 1cm의 표현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축척인데요. 자, 읽는 방법은 지도에서의 1cm가 실제 거리로 1km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상에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뭐다? 축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축척을 이용해 지도에 표시된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한 칸이 몇 cm다? 1cm다. 그쵸? 그럼 두 칸이에요. 두 칸. 그리고 한 칸이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대요. 1km 이렇게 표시가 돼 있대요. 그러면은 지도상의 이 2cm는 실제 몇 킬로일까요? 실제 몇 킬로일까요? 자, 지도상의 2cm는 실제 2kg가 되겠죠. 2km. 자,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에서 땅이 높낮이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등고선인데요. 자, 등고선, 같은 고도를 선으로 연결한 것, 이게 바로 등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이어 땅의 높낮이를 나타낸 것이다.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경사가 가파른 것, 간격이 넓으면 경사가 완만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상에 경사가 이렇게 완만했다가 경사가 급해집니다. 이런 산이 있대요. 이런 산이 있어요. 자, 이 산을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사과 있죠. 사과를 이렇게 채 썰듯이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즉, 이 선이, 이 지금 동그라미 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같은 고도를 의미합니다. 같은 고도. 자,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있겠죠? 그 단면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같겠죠. 같은 고도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고도겠죠? 자, 이거를 선으로 표현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즉, 경사가 완만한 곳은 어떻게 되죠? 경사가 완만한 곳은, 자, 이 등고선 간격이 멀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곳은 등고선 간격이 조밀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즉, 등고선이라고 하면 같은 고도를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자, 이게 지금 같은 고도를 선으로 연결한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등고선. 자, 색깔로도 색깔로도 고도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낮은 곳은 초록색, 그리고 고도가 높은 곳은 색깔을 점점 진하게 표현해서 높이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지도의 종류입니다. 자, 지도의 종류 보시면요. 지형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도, 산업지도, 그리고 인구 분포도가 있습니다. 자, 지형도는 말 그대로 땅지, 형태형, 땅의 모양을 나타낸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지도, 교통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 지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지도. 자, 어떤 산업이 어느 도시에 발달했어요 라고 표시된 지도를 이제 산업지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인구분포도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은 좀 희박한지 표시하는 지도가 바로 인구분포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인구분포도가 나타난 지도, 원의 숫자는 인구의 크기를 나타낸다. 아, 무슨 이야기냐? 이런 식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좀 이따 이제 배우시겠지만 뭐 수도권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으로 표시하는 거죠. 원. 이렇게 원으로. 원이 크면 인구가 많다. 원이 작으면 인구는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 종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환경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인데요.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자연을 말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뭐 산이나 아니면 강, 바다, 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을 바로 자연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문환경은 뭐죠? 인문환경은 당연히 인간이 만든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중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인문환경이 되겠죠. 자, 건물, 공장,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자, 지형 또 나왔죠. 지형, 땅의 모양인데 땅의 생긴 모양으로 지구 표면의 특징적인 형태를 바로 이제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평평하다. 또는 기복이 심하다. 이런 것도 다 뭐죠? 지형의 표현이 되겠죠. 자, 기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날씨는 하루의 대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하루의 대기 상태가 대략적으로 30년 정도 축적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기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타나는 대기 상태입니다. 즉 강수량이 어떻고 기온, 바람이 어떤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강수량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셨잖아요. 강수량은 어떻죠? 예, 강수량은 하계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죠.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50% 이상 여름에 비가 집중한다.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다. 이런 거 다 지내오시다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기후죠. 자, 기온.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거. 바람,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기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기후 그래프. 딱 보면 좀 어렵게 생겼죠? 간단하게 일단 자, 이 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꺾은 선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 자, 꺾은 선 그래프는 뭐를 나타내냐? 기온을 나타냅니다. 기온. 자,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강수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경향성이 느껴지냐? 이거 지금 기온하고 강수량하고 지금 거의 패턴이 유사해요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1월 달에는 기온도 낮고 그리고 강수량도 적다. 그렇죠?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는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네라는 걸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일단 기온 그래프 한번 볼게요.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요.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영하 5도하고 영하 5도보다는 지금 높죠. 자, 0도하고 영하 5도 사이인데요. 대략적으로 뭐 한 3도 정도 된다. 영하 3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겨울에는 영하 3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 여름에는 영상 26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기후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로 자, 마이너스 3도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 이제 26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겨울에는 더 추운데요? 여름에는 더 더운데요? 어떻게 서울이 마이너스 3도고 겨울에 어떻게 여름이 26도밖에 안 돼요? 평균이에요, 평균. 밤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예. 낮과 밤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강수량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언제 강수량이 집중한다?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 겨울에는 아유 추워. 근데 여름에는 아유 더워. 즉 연교차가 크다 작다? 연교차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자, 이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죠. 자, 자연재해 종류 보면요. 태풍이 있습니다. 자, 태풍 같은 경우는요. 주로 여름철 7월과 8월 플러스 몇 월에 또 많이 태풍이 오나요? 9월에도 많이 옵니다. 9월. 10월 달까지 와요. 9월 달까지, 10월 달까지도 오는데 자, 9월 달까지, 7, 8, 9월 달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풍 오면 비도 강수량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뭐를 동반한 강한 바람을 동반한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많이 난다라는 게 태풍의 특징이 되겠죠. 자, 태풍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적도적이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태풍 같은 경우. 자, 다음으로 이제 호우입니다. 호우 같은 경우는요. 강수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호우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수 일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수 일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연 강수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강수 일수, 비가 오는 날은 줄어드는데 연 강수량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한 번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 많이 내린다. 즉 호우 일수는 요즘에 증가하고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으로 여름 장마철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태풍하고 장마하고 뭐가 먼저 올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을 한번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장마가 먼저 왔나, 태풍이 먼저 왔나? 뭐가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예. 자, 장마가 먼저 오죠, 장마. 장마 같은 경우는 늦봄 또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오는 게 바로 장마입니다, 장마.
그래서 장마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예, 태풍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오죠? 가을 장마가 다시 옵니다. 가을 장마가. 예. 자, 아무튼 장마, 그 다음에 태풍 중에서는 장마가 먼저 온다. 여름 장마가.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다시 가을 장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폭설입니다. 자, 폭설은 많은 눈이 내리는 것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원인이 되기도 하죠. 폭설. 자, 피해 같은 경우는, 폭설 같은 경우는 눈이 한 번에 많이 오면은 당연히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게 붕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 폭설 같은 경우. 자, 가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바로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 가뭄 같은 경우는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가뭄의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죠. 예. 그다음 다음 지진인데요. 땅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인데요. 이 지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경주 쪽 또는 뭐 포항 쪽 이쪽에서 이제 지진이 실제로 자주 발생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적조 현상인데요. 적조 현상. 자, 적조 현상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플랑크톤이라고 들어보셨죠? 녹색으로 생긴 물고기 먹이인데요. 이 바닷물 속의 플랑크톤이 이상 증가로, 즉 바다 쪽에 이 플랑크톤이 녹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도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자라게 돼요. 증식을 하게 돼요. 일반 식물처럼. 그런데 바다 자체에 영양물이 많아지니까, 이걸 이제 부영양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 쪽에 이제 영양분이 많아지니까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도 뭐를 하죠? 바닷속에 산소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속에 있던 물고기가 폐사를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적조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자연재해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자연재해 슬기로운 극복입니다. 산사태와 폭설로 인한 눈사태. 자, 눈사태 또는 산사태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당연히 중요한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방공사. 자, 이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물로 막던지 아니면 구조물로 좀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호우로 인한 홍수와 가뭄. 이것도 뭘까요? 호우로 인한 홍수와 가뭄. 첫 번째는 다 뭐죠? 나무 심기입니다. 자, 나무도 심고요. 그리고 또 뚝도 쌓고 댐도 만듭니다. 자, 그리고 터 도둠집은 뭐냐면요. 다른 지역보다 터를 높여서 집을 짓는 거죠. 이거 홍수 예방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해일과 태풍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자, 해일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쓰나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다 내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지진의 파동으로, 그 여파로 이 바다의 파도가 굉장히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이제 쓰나미 또는 지진, 해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는 태풍, 해일 대피 훈련, 그리고 방파제 쌓기 등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태풍 같은 경우는 뭐를 잘 들어야 되죠?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기상청의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일단 집에 있고 외출을 삼가하고, 그리고 침수될 수 있는지, 또는 창문이나 아니면은 바깥에 외벽에 붙어있는 구조물이 떨어지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자, 다음 보시면요. 지형별 이용 모습입니다. 산간 지역인데요. 자, 산 속에서 또는 산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 자, 산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약초도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버섯, 양봉업이죠. 꿀 재배하고요. 그리고 뭐 터널이나 아니면 국립공원 또는 뭐 산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관광지로도 당연히 이용이 많이 되고요. 자, 단풍 관광, 그 다음에 고랭지밭, 스키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랭지가 뭘까요? 고랭지. 자, 고랭지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랭지밭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고도가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은 자, 고위평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가 높은 자, 산지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 고도가 높은 산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게 이제 고랭지 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이제 고위평탄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고위평탄면. 고위평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왜 산까지 올라가서 농사를 지어요? 자, 이 고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집니다. 기온이.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고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밑에 저지대보다 기온이 낮겠죠. 그럼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름? 자, 여름에 저희 평야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100m 1도씩 떨어지니까 기온이 서늘하겠죠. 즉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가을과 같은 기온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름에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고위평탄면에서는 재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가을에 보시면 무나 배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에 재배가 되는데요. 이런 고도가 높은 고위평탄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재배가 가능하다. 애들이 무나 배추가 착각을 하는 거죠. 가을인가 봐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지 지역에서 무슨 농사를 한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고랭지 농업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야 지역은요. 논농사하죠. 밭농사도 합니다. 그쵸? 자, 과수원도 있고요. 주택도 많죠. 산지보다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요. 상가도 있고 도로, 공항, 철도 즉 도시들이 잘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해안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수도가 해안 지역에 있어요. 즉 해안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수욕장도 있고요. 방조제, 방파제, 그리고 방풍림, 그 다음에 바다낚시, 항구, 여객선, 고기잡이, 양식장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방풍림이라는 거를 이런 용어를 모르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방풍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나무입니다.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나무. 자, 여러분들 그 바다 같은 데 가보시면요. 거의 100% 해안가 그 뒤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의 100%.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대부분 다 침엽수림이죠. 침엽수림. 왜냐하면 이 침엽수림은 염기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이제 해안가 뒤편에 일부러 좀 심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얘들이 하는 기능이 뭐냐? 방풍림, 바닷바람을 막아준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해안가 뒷면에 보게 되면은 평야기 때문에 농경지가 많이 나타나는데 바닷바람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바다예요. 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방풍림이 있고요. 뭐 방풍림이 이렇게 있고요. 방풍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논밭이 있대요. 근데 바닷바람이 이제 논밭으로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 이 논밭에 있던 작물들이 염해를 입습니다. 염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방풍림을 만들었다. 바닷바람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인데요. 자, 여러분들 촌락이 뭘까요? 촌락. 자, 촌락이란 뭐라고 보시면 되죠? 농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촌락은 농촌이다. 농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미, 들이나 산, 바닷가와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보시면요. 공기가 맑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사람이 적다. 그렇죠. 도시보다 훨씬 적죠. 자,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며 자연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높은 건물이 많지 않고 차가 적게 다닌다.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촌락 같은 경우. 자, 촌락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고요. 그리고 주택이 거의 다 어떻게 돼 있죠? 주택이 저층입니다. 저층.
당연한 얘기죠. 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높게 지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층 건물이 많다라는 거. 자, 촌락 구분 보시면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농촌, 어촌, 그리고 산지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농촌을 보시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선 대부분 좀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 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나 인공 수로 시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농산물 저장 창고, 정미소. 자, 정미소는 뭐예요? 쌀 깎는 곳이죠. 쌀 깎는 곳. 정미소, 그리고 마을회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모습 보면요. 계절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죠. 예. 겨울에는 만약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으면 겨울에도 농사를 짓지만, 자, 이러한 시설이 없다고 하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되죠? 실업이 되죠. 예. 실업. 즉,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계절에 따라 하는 일이 좀 다양하고요. 논에서는 벼농사를 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논 같은 경우는 물이 차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에서 논농사를 한다. 즉 벼농사를 한다. 자, 밭은 여러 가지 채소, 과일, 자,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요. 또 가축도 기르죠. 농촌에서. 그리고 농기구를 팔거나 수리하는 일을 볼 수 있다. 자, 어촌 보시면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부대, 등대, 부두, 등대, 그리고 방파제, 건조장, 생선 직판장. 건조장이라고 하면은 뭐 생선 말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시장, 물고기 파는 곳, 자, 냉동 창고, 마을회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생활 모습. 자, 물고기 잡고요. 또는 양식도 하고요. 조개도 캐고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산지촌입니다. 산 속에 자리 잡아 있는데요. 자, 목장 있죠. 예. 자, 목장이 있고요. 소 많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사료 공장도 있습니다. 버섯도 재배하고요. 자, 생활 모습 보면요. 산 비탈의 밭에서는 채소를 재배하고, 그리고 고랭지 농업이 나타난다. 자, 말씀드렸죠. 자, 기온, 고도를 이용해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 농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목장에서 소, 양 등을 기르기도 하고요. 산에서 나물, 약초, 그리고 버섯 등을 캐기도 합니다. 자, 촌락의 산업 한번 보실까요? 농업. 넓은 들을 활용한 농업 활동을 한다. 농촌 같은 경우. 어업. 자, 어업과 양식업을 한다. 어촌 같은 경우. 산지촌. 임업. 임업이 뭐죠? 임업이 나무와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 자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축산업. 그리고 광업이 발달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축산업 같은 경우는 뭐 소를 키워서 우유를 짜는, 젖을 짜는 이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촌락. 이거는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옛날 촌락하고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촌락하고 좀 다르죠. 자, 옛날 촌락 같은 경우는 소를 이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농사일을 하였으며 초가집이 많았고 좁고 울퉁불퉁한 흙길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죠. 농촌 같은 경우. 자, 농기계가 발달해서 적은 일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초가집 같은 경우 보기가 힘들죠. 양옥집이 이제 많고요. 그리고 도로 정비도 요즘에 잘 돼 있습니다. 포장도 잘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요즘에 농기계로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도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촌락의 문제와 조사 방법입니다. 자, 촌락.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촌락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인구 감소인데, 인구 감소가 되는데 전체 연령층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인구가 많이 감소할까요? 당연히 청장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청장년층이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유소년층, 즉 어린 아이들도 없고요. 그리고 누구 비율만 높다. 노년층, 65세 이상 인구 비율만 좀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자, 촌락 문제 보면요. 폐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생률이 낮아 학생이 줄어들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청장년층이 도시로 많이 떠나다 보니까 당연히 폐교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시설도 부족해요. 병원이 없어 아플 때 치료를 받기 어렵고요. 교통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요.
자, 고령화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 노인만 남아 일손이 부족하다. 즉 고령화라는 얘기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65세 이상 인구 비율 증가 현상을 바로 이제 고령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득도 많이 감소하죠.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쌀 소비량이 준 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요즘에 이제 뭐 FTA, 국가 간의 무역,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게 확대가 되면서 외국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러다 보니 값싼 농산물 때문에 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쌀 소비량도 많이 준 것이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경오염도 일어나죠. 농약과 축산, 폐수 등으로 인해 물과 토양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촌락 문제. 예, 폐교, 시설 부족, 고령화, 소득 감소, 환경오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 인구 늘리기. 자, 인구 늘리면은 폐교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인구가 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기반 시설을 좀 깔아줘야지. 즉 농촌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매력적인 요인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하여 소득 올리기,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교통시설을 늘리기. 그렇죠. 이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리고 오염물질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촌락 같은 경우, 농촌 같은 경우 지형도를, 즉 지도를 이용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로 많이 할까요? 인터넷이나 또는 위성 지도로 많이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또는 어른들에게 여쭤보기. 이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설문조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면접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장조사하기. 자, 이러한 촌락의 조사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와 촌락의 상호 협력인데요. 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자, 보시죠. 촌락 같은 경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조금 전에 봤죠. 그런데 이렇게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형성이 되면은 누구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예, 농촌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물건이 유통 단계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물건을 사서 팔려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중간에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물건 가격이 최종 소비자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소비자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공급자는 좀 더 가격을 쳐서, 즉 가격을 좀 더 비싸게 받고 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촌락 사람들은 촌락에서 생산한 곡식, 채소, 과일, 생선 등을 직거래 장터에서 도시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이러면은 좋죠. 그 다음에 촌락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자, 다음 이제 주말 농장도 있는데요. 이 주말 농장 하신 분들 많죠. 그쵸? 자, 이것도 바로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촌락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하여 가꿀 수 없는 땅을 도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도시 사람들은 먹거리를 직접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죠? 휴식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협력 관계다. 자, 다음 이제 지역 축제인데요. 촌락에서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축제 굉장히 많죠. 지역 축제 굉장히 많은데요. 뭐 여러 다양한 지역 축제가 있는데 그런 지역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영향이 있고요. 이미지, 지역 마케팅,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역 축제는 굉장히 지역을 알리기 위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축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보면 뭐 한평 나비축제라든지 아니면은 양구 배꼽축제라든지 되게 많죠. 뭐 연천어 축제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도시 사람들은 축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진도를 지금 나간 부분은요. 처음에 이제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지도에 대해서 그리고 법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도시, 보다 이제 농촌 쪽을 위주로 지금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 발달, 주민 생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어렵죠? 쉽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진도 나간 부분을 꼭 문제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